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빈문서만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있네.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 경제 위기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3조 경제론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만이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네, 우리 청취자들 정말 이 정답을 기가 막히게 보내주시네요. 지금 뭐 순간적으로 100개가 넘는 문자가 왔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숫자가 맞아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방송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몇 번이죠? 지금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자, 8907님, 경제는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처음에 이 방송 안 들었는데 이제 매일 들어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니 축하 받으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결혼 10주년인데 허니문 여행 갔던데 가려고 했는데 못 가셨군요. 심지어 제가 몇 살인지도 알고 계시다니 저희 찐 팬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80에 성함을 안 써주셔서 성함 써주셨으면 읽어드렸을 텐데. 9416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28살 청년이시군요. 우리 발전소 들으면서 많이 알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날씨 너무 춥죠. 현장에서 그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함께해 주세요. 저희 오늘은 20대 대선 특집 5번째 시간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두고 참 논란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정치색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고 나름대로 일견 합리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대선 후보들부터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부의 추경 편성에서 적극 지원하자는 입장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주택, 국회 세종 이전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현실적인 보장을 하자고 하고 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여러 가지 포퓰리즘을 경계하자.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는 30조 원이면 몰라도 50조 100조는 안 된다. 실무자 출신의 이 경력을 뽐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그리고 복지국가를 위한 정의로운 분배의 원칙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의 영혼을 올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아니 전 궁금했어요. 영혼의 경제학자 무슨 뜻일까? 청취자의 영혼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도 영혼이 있는데 교수님 일단 우리 복지 관련해서 돈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복지 실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경제학자니까 뭐 복지 얘기를 이렇게 너무 깊게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양적인 부분하고 질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적인 부분,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얼마큼 되느냐, 요거를 이제 따져보는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니네가 번 돈 중에서 얼마를 복지 지출, 정확하게는 이제 뭐 우리가 사회 복지 지출이라고 쓰는데 거기에 얼마큼 지출하느냐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이 얼마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봐요. 근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게 한 2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20%를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에 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0%를 넘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한 뭐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데 이게 뭐 11이었다가 10이었다가 그 정도 수준이니까 선진국에 비해 보면 우리가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요거를 좀 개수를 좀 세보면은 OECD 국가 한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35등 정도, 우리 밑에 한 멕시코 정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도생하는 거다 알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를 유지하려고 하면 돈을 써야 되는데 국가가 그만큼 돈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질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따져보면 좋으냐면은 이제 사각지대가 얼마큼 있느냐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안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얼마큼 되느냐 이거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범위와 깊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양이 적으니까 범위가 좀 약간 좁죠. 그리고 사회보험 중심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혜택 보지만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좁은 편이고 깊이는 어떠냐? 깊이도 약간 얇죠. 그래서 이제 복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얘가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라는 거냐 이런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은 양도 늘려야 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사각지대도 줄이고 깊이도 이제 조금 더 깊게 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재원인 거죠. 네. 문제는 재원인 겁니다. 그래서 재원이 있을 때 넓게 가고 깊게 가는 게 동시에 가는 게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하면 뭔가 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예컨대 뭐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의료급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비를 깎아주는데 그 의료급여를 조금 실질적으로 확대를 해주자. 그러면 이제 수급자의 깊이를 좀 더 깊게 가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또 문재인 케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국민 전체적으로 의료 혜택을 조금 더 넓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케어를 조금 더 넓게 가는 게 맞냐? 아니면은 받는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이 주는 게 맞냐? 이런 선택의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고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깊게 가는 것보다도 넓게 가는 거를 먼저 사각지대 해소가 먼저다. 이제 이렇게 선택을 좀 해갖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양도 좀 부족하고 네. 질적으로도 좀 부족한데 그럼 최근에는 어땠냐? 최근에는 그래도 좀 빨리 늘려온 편이에요. 우리가 상당히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의적인 복지였는데 최근 한 4, 5년을 따져보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려온 거고 예컨대 우리 경제의 경장 그러니까 이 명목 성장률이 한 5% 정도 되는데 정부 지출은 8, 9% 네. 늘려갖고 왔어요. 근데 복지 지출은 10% 이상 늘려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복지 우등생은 아닙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매년 그 연말에 새해 예산안을 짜서 국회로 보낼 때 보면 항상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지 지출이고요. 전체 예산에서 증가폭도 복지 예산이 제일 크단 말이죠. 근데 가끔 헷갈리는 게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복지 예산으로 보느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수급 혹은 의료보장성 문제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복지 예산의 범위를 어디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가 좀 갈릴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복지 예산을 늘린다라면 이 한정된 재원 안에서 희생돼야 되는 다른 예산들이 있을 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게 맞느냐 두 가지 고민 앞에 서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 뭐 너무 좋으신 질문인데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다만 복지에만 적용되는 네.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정 개념을 정의하느냐는 문제는 예컨대 저출산 예산 이렇게 네. 하면은 저출산 예산을 뭐 수백조를 썼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저출산 예산은 아니고 가족 정책이나 다른 정책을 다 저출산에 붙여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들이 이 범위에 들어가느냐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한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컨대 뭐 교육부에서 하는 이제 교육복지 투자라고 하는 뭐 이런 뭐 예산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복지거든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복지 투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조금 더 넓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하는데 조금 말이 좀 어려워지지만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 지출이다라고 하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GDP 대비 10%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우리가 GDP를 한 2,000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부처에 복지 관련된 예산을 다 모으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한 200조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이제 우선하게 되느냐 그러면 국민들이 조금 우리 소득이 올라가면 이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저는 이제 돌봄이라는 화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부부가 다 일을 하게 되면은 아이를 돌보거나 어른을 돌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하면은 사실 돌보는 게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일종의 이 돌봄을 사회가 좀 담당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적 돌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옛날에는 복지 지출을 소득이 낮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두텁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다고 하면은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생산을 위해서라도 중산층 위에까지 올라와야 된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를 이제 삭감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예산 구조를 보면은 경제와 관련된 지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나가야 된다. 경제와 관련된 지출 예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컨대 뭐 우리가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게 이제 SOC 관련된 사회 간접 자본된 지출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 이전에 어떤 정부의 그 지출 구조를 보면은 이 경제 관련된 지출이 한 20% 넘어간 정도 꽤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은 SOC 투자를 막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수치상 고용하고 성장하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진통제 같은 건데. 그렇죠. 금방 이제 성과를 내야 되면은 SOC 투자를 늘려 나가면은 그게 이제 성과를 내니까 이제 그럼 그런 걸 하게 되는 건데 선진국들은 보통 그 10에서 15%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지금 이미 들어왔다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출 구조를 좀 바꿔 나간다고 치면은 그러한 이제 경제 관련된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민간에서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요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나가는 것이 이제 맞는 방향이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성과에 우리가 매몰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사실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그 경제 관련된 지출을 줄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출범 초기에 그 예산 당국자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건물 세우고 도로 까는 SOC 예산 안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기조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특히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정책들과 맞물리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일자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SOC 투자를 발굴해냈는데 그게 이제 생활형 SOC다. 도서관 짓고 체육관 짓고 하는 그런 생활형 SOC를 늘려나간다고 하면서 다시 경제 지출이 조금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 지출에 좀 더 가야 될 돈들이 조금씩 뒤로 조금 밀리게 되는 이제 뭐 그런 그 경로를 겪게 되고 뭐 아까 그 중간에 말씀도 하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자연증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연증분. 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늘어날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인구 구조하고 좀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 지출을 하나도 안 바꿔도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이제 어르신분들은 조금씩 수명이 좀 늘어나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고 그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뭐 4형제 뭐 4남매 정도 태어나서 부모님 모시면은 이게 4남매가 부모 2명 모신다. 가족 안에서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부양비라고 표현하는데 부양할 수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이나 애들을 어떻게 부양하느냐 그걸 따져 보면은 보통 그게 이제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이 되면은 이 부양비가 거의 1까지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부양 의무가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르신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복지 지출 늘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GDP 대비 5% 정도는 그냥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재정학자가 그 이런 복지 지출을 바라볼 때는 그런 자연 증분을 한번 고려하면서 복지 지출을 바꿨을 때 거기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줘야지. 네.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컨대 그 선진국이 GDP 대비 20%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20%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가 25% 이상을 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고려하면서 복지 제도를 이제 그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복지 지출에는 이제 속성들이 좀 있어요. 네. 다른 지출과는 다르게 하나는 의무 지출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것들. 법에 써 있는 거죠. 네. 써 있어서 나라가 돈이 없으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법안으로 만들어서 그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세우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번 들어오면은 반드시 지출해야 된다라는 속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비가역성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한번 내가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뺏었을 때 그 정치적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소위 경직성이 굉장히 있는 예산이죠. 그렇죠. 복지 경직성이 예산은. 있다고 네. 저희가 표현을 하죠.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 번 앉힐 때 논의를 잘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해서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상당 기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치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상당히 곤란해지고 치울 수도 없고. 큰일 나죠. 줬다 뺏을 수 없는 예산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예컨대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은 거의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는 돈 떨어지면 끝이에요. 더 이상 안 줘도 되는데 네. 이런 이제 복지 지출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법안으로 만들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이랑 한번 만들어지면은 더 앞으로 나가는 거지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우리가 선거가 거의 매년 한 2년마다 한 번씩 큰 선거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안 칠 때 상당히 잘 안 쳐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증가분으로 늘어나게 되는 고령화 사회의 진행에 따른 예산이 그냥 순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제외하고라도 복지에 대한 요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은 돈이 어디서 날 거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수를 그런데 무한히 늘리자니 경기가 주기적으로 안 좋아지고 세금이 늘어난다고 할 때 기꺼이 내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수님,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국민들에 대해서 이런 세금이나 복지 지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복지 지출 필요하냐 그러면 필요하다고 다 얘기를 하죠. 근데 부담하실 거냐 그러면 나는 좀 그렇고, 중산층이니까 좀 그렇고, 좀 부자들이 좀 내면 좋겠다. 많이 버는 사람들. 예.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죠.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정상적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재정학자인데, 재정학에서 이제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쓰일 돈들은 이제 국채로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쓰일 돈들은 조세로 충당해라.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예컨대 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조세로 충당하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조세로 언제 만들 것이며 그 안 돈을 맞죠. 언제 거둘 것이며 그건 이제 맞지가 않거든요. 빨리 부채를 빌려가지고, 국민의 돈을 빌려가지고 빨리 지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국채로 조달하는 게 맞고, 예컨대 우리가 뭐 대규모로 이제 복지 지출을 해야 되는, 예컨대 지금 시간이 있으면 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컨대 뭐 기본소득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한두 번 하고 치울 게 아니고 쭉 가는 거라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재원은 그러면 상응하는 조세가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매칭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치인들도 그 제안을 내놔야 되고, 국민들도 선택할 때 과연 그런 복지 지출에 해당되는 재원 마련 대책이 돼 있느냐, 이거를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공약마다 견적서를 같이 좀 붙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은 이 공약 제도를 기재부가 검증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약간 놀라운 일이죠. 맞아요. 놀라운 네. 일이죠. 각 캠프에서 그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안을 내면은 기재부가 한번 검증 한번 해보겠다라고 안을 냈다가 물론 혼나고 이제 끝났죠. 혼나고 끝났는데 네. 여하튼 지금은 좀 되게 이상한 국면이지만은 최근까지 들어올수록 어떤 그 일들이 있었냐면은 공약이 나올 때 당연히 상대편 캠프에서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 캠프도 준비할 때 이거는 뭐 이런 세금을 조금 쓰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거는 우리 부채로 조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구조조정하겠습니다. 이런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예가 그 2012년 대선에 무슨 공약 가계부 네. 이런 게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살펴보면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이게 진보를 해왔어요. 근데 올해 선거만 지금 공약도 안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고 뭐 할지 모르니까 재원 대책은 당연히 안 나오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기회가 또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조세하고
우리가 그 부채, 국채를 말씀드렸는데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저렇게 낭비하는 세금들 엄청 많은데 또 걷어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세금 내기 싫거든요, 사실은. 예컨대 뭐 지금 연말이니까 오늘 마지막 날인데 보도블록 최근 거치하고, 한 달 동안 예. 엄청 뜯었죠. 예. 네. 왜냐하면 그게 또 우리 그 예산 구조상 돈을 안 쓰고 넘기는 불용이거든요. 예산 불용이 되면 이듬해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불용되면 그걸 탈탈 털어서 없애버리기 쓰게 되죠. 때문에 네. 무조건 쓰게 되는데 그런 거 이제 국민들 다 목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지출 구조조정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게 현장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그걸로 마련하겠다 그러면 저는 네. 어떻게 보냐면은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요까지 듣고요. 저희 교통정보 잠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대 대선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네, 0525님, 경제발전소의 그 진행자가 미스코리아보다 더 예쁘다고 하셨는데 땡! 아닙니다. 제가 미스코리아들하고 친하거든요. 그분들이 인종이 좀 다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여기 진행자는 보급형 얼굴인데 뭐 팩트를 전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은 뭐 그 정도 얼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답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청취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심지어 이거 가지고 삼행시 뭐 이행시도 지어 보내주시는데 문장력 제대로 뽐내주실 기회를 저희가 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정 지출 관련해서요, 교수님,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 할 때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이 증서 써주고 돈을 꿔온다는 얘기인데 국채를 발행할 때 하고 세금 걷어서 조달할 때 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아무래도 세금은 우리가 그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부가 뭐 입안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의회가 만들어진 거는 또 그런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늘린다고 했을 때 이 추가적으로 입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유인이 있냐면은 내가 돈이 필요한데 증세하는 것보다는 내가 국채를 빨리 발행해가지고 마련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게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게 이제 필요할 때도 있고 유혹에 보통 이제 빠지게 되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출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그거에 해당되는 재원 마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예컨대 어떤 A라는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B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증세안을 마련할 것이냐, 반드시.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재정 준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런 제도까지는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지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손쉽게 이제 좀 증세 얘기를 조금 해보다가 분위기 안 좋아지면은 바로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기 쉽죠. 그래서 국민들이나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의회나 사회단체에서 조금 감시를 좀 잘할 필요가 있고, 네. 다만 이제 그 우리가 건전재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건전재정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돈을 써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번 그 기획재정부 최근에 그 스탠스를 보면은 돈을 써야 되는 시기에도 이게 전 습관이라고 보는데 습관적으로 이거 뭔가 지출에 뭔가 딴지를 내가 좀 걸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재정 관료로서의 그런 습관이 발동되는 거 아닌가. 예컨대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피해받은데 그다음에 어려운데 두텁게 줘야 되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 그걸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또 소상공인 지원할 때 되게 되면은 그럼 거기에는 그건 두텁게 줘야 되는데 그때도 다시 이제 굉장히 또 까다롭게 나와요. 예컨대
뭐 피해 규모를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거기에다가 보정률이라는 것도 적용을 하거든요. 그 보정률을 이제 올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할 때는 80%를 적용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우리 행정 규제가 없었어도 20% 정도는 니네가 그냥 매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자영업 어려운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냐 이런 얘기군요. 그냥 우리 이런 코로나 없어도 그냥 이제 줄어드는 거야. 이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논리가 작년이면 또 맞아요. 2020년도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뭐 20% 정도는 자연 감소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4%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4% 성장했다는 얘기는 다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이 줄어들었으면은 줄어든 것보다는 훨씬 많이 매출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률 80%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이런 반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 4% 성장이라는 게 우리 GDP의 성장 기여도를 보면 어쨌든 내수가 어렵고 수출이 견인했다 이런 게 통계로 나와 있으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손해를 봤다기보다는 올해는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시장이었다라는 반론이 하나 가능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건 자영업자들이 치른 기회비용이 우리가 지금 추산하는 이 정도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여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이제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나라에서 우리에게 준 그 임무의 본령은 국간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이제 답변 드려보면은 뭐 원칙상 맞아요. 원칙상 기획재정부한테 국간을 잘 관리를 하라고 하는 미션을 준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요할 때 지금 잘 쓰고 있느냐 그러면은 국가 지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필요할 때 잘 쓰고 있냐 그러면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은 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까다롭게 굴면서 그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신용카드에 쓴 거에 일부분을 캐시백을 해주는. 그렇죠. 그거 정말 그 효과 없는 정책이거든요. 거기에는 몇 조로 물론 이제 7천억으로 네. 줄어들긴 했지만 처음엔 조 단위를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 없는 정책에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런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것이 조금 전 이해가 좀 잘 안 갔고 이제 뭐 수출이 얼마큼 기여를 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내수만 따져보면 원래 줄어드는 거다. 뭐 이렇게 뭐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재부 자체가 그러면은 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게 뭐냐? 사실은 미국의 재정에 기여를 한 거지. 우리나라 기재부가 그럼 무슨 여기 그럼 다 수출 때문인데 그러면은 얘네가 한 일은 무엇이냐라고 되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받은 지원 그 계층에서 지원할 때는 좀 너그럽게 해야 된다. 좀 계산을 조금 더 우리 과다 계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거를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손해 보는 거는 다 감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각 대선 후보들도 재정을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가다듬고 기존의 세금이 충당해오던 지방교부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핵심 경제 공약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방점을 찍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국토보유세 관련해서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고 이게 다시 토지 이익 배당금제라는 형태로 등장을 했어요. 이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양 캠프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논의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 시리즈가 지금 부각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발표하는 거나 내용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나오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조에서 한 50조 정도의 재원이 지금 필요해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컨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네. 마련하겠다. 비과세 감면 축소하겠다. 아니면 신규 세원 발굴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잠깐 볼게요.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43조 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아직까지 마땅한 재원 마련 계획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 윤석열 후보의 50조 아닌데 50조 안 같은 경우도 재원 마련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특히 이제 50조를 마련하는 방법은 이제 국가 채무를 동원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갖고 왔냐면은 국가 채무를 죄악시해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경로를 틀어막고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냐 그러면 현실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네. 지금 가장 그 지지율 수성을 하고 있는 두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져와라. 명지대 경제학과 영혼의 경제학과 우리 우석진 교수님은 여기까지 숙제로 주셨습니다. 숙제를 잘 해올지 새해에 한번 지켜볼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